시베리아 숲의 호랑이 꼬리와 나눈 생명과 우정의 이야기. 꼬리 2부. 건초 창고. 쌓인 눈은 그대로였지만 추위는 조금씩 물러갔다. 페치카 옆을 달구던 식인 호랑이 이야기도 차츰 사그라들었다. 죽은 사람들은 이미 묻혔고 사라진 호랑이도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져 갔다. 그러던 겨울의 막바지, 타밀 마을에 호랑이가 출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시린 가슴을 조이며 녹기 시작하는 눈길에 차를 밀고 끌어 3시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마을에서 50m쯤 떨어진 곳에 기다란 목조 창고 하나가 맑은 햇살 아래 서 있었다. 창고 앞 공터에는 마을 사람들이 몰려나와 창고를 흘낏거리며 웅성대고 있었다. 웃는 사람도 있고 심각한 얼굴도 있었으며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다. 창고는 두꺼운 판자로 외벽을 친 단층 건물이었는데 반으로 나누어 왼쪽은 헛간, 오른쪽은 건초 창고로 쓰고 있었다. 건초 창고로 들어가는 여닫이 문의 위와 아래, 그리고 중간에 판자를 덧대 못을 박아 놓았다. 그것도 모자라 판자에 굵은 강목 여러 개를 괴어 버팀목으로 세워 놓았다. 결코 문이 열리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졌다. 헛간을 통해 건초 창고 천장 위의 다락으로 올라갔다. 어두컴컴한 다락에 플래시 불빛이 언뜻거리며 그림자가 넘실거렸다. 다락 가운데 사람들이 서 있는 게 어렴풋이 보였는데 여기저기서 이쪽, 아니 여기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외마디 외침들을 질러댔다. 동공이 어둠에 맞춰지며 어렴풋하던 다락 안이 서서히 밝아지자 지붕이 낮은 다락에 구부정히 선 마을 장정 몇 명과 바닥에 엎드려 뭔가를 휘젓고 있던 사람들이 보였다. 엎드린 사람들 앞에는 다락 바닥을 뜯어낸 큼지막한 구멍이 나 있고 서 있는 사람들이 그 구멍 안으로 플래시를 비추며 고함을 질러댔다. 엎드린 사람들은 창고 안을 내려다보며 긴 강목과 장대로 뭔가를 찾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장대로 건초 창고 안쪽을 마구 찔렀다. 컹, 크르르렁. 성난 맹수의 강렬한 소리와 함께 나무 막대 씹는 소리가 들렸다. 저쪽을 봐. 저 건초 더미 사이에 있어. 뜯어낸 다락의 구멍으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창고 안은 건초 더미로 가득 차 마른 풀 냄새가 텁텁하게 풍겨왔다. 플래시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빛과 어둠이 엇갈렸고 판자로 짜 맞춘 창고 외벽의 갈라진 틈 사이로 빗줄기들이 스며들어 어두운 공간을 칼날처럼 이리저리 베어 놓았다. 그 사이를 건초들이 뿜어낸 뿌연 먼지가 아메바처럼 스멀스멀 떠다녔다. 건초더미 사이에서 이글이글 불타는 눈동자가 천장 위에 사람들을 겨누고 있었다. 숨이 막혔다. 한동안 나의 뇌리에 정적이 감돌며 스멀거리는 먼지 속의 눈동자만 뚜렷했다. 건초더미 사이에 웅크리고 있는 맹수는 꼬리였다. 꼬리가 거기 있었다. 건초 도미에 가려 몸통은 보이지 않고 얼굴만 내놓은 채 다락을 노려보고 있었다. 굳게 담은 입술과 윤기 없는 콧등의 주름, 이글거리지만 침전된 눈빛, 낡은 갈기털 가운데에 세월의 풍파를 말해주는 듯한 얼굴. 꼬리는 정말 빠져나갈 길 없는 창고에 갇혀 있었다. 숨이 막힐 듯
밀폐된 이 건초 창고 안에 늙고 우둔해 보였다. 결코 만나지 말아야 할 곳에서 오래전 헤어진 옛 연인을 우연히 만나 그녀의 늙고 시든 얼굴을 들여다보는 기분이 이럴까. 마을 남자 한 명이 말릴 새도 없이 강목으로 다시 꼬리를 찔렀다. 가! 노려보던 꼬리가 펄쩍 뛰어올라 강목을 낚아챘다. 강목에 딸려 건초 창고 안으로 떨어지려는 남자를 다른 남자들이 얼른 붙들었다. 꼬리는 송곳니로 강목을 산산이 부숴버렸다. 원추형의 기다란 송곳니, 비네스코 목장의 소의 목줄에 나있던 4개의 커다란 송곳니 구멍, 꼬물거리는 쇠파리를 쫓아버리고 그 구멍에 손가락을 찔러 넣었을 때의 섬뜩한 육질감, 그 질감이 다시 손가락을 타고 올라와 목구멍을 턱 막았다. 하필 왜 이 시점에 마을로 내려와 이런 곳에 들어앉아 있는 것일까? 인간이 숲에서 그렇듯 호랑이도 마을에서는 개미지옥에 떨어진 한낱 송장벌레에 지나지 않는데. 그럼에도 꼬리는 자신이 처한 운명에 시선을 똑바로 던지고 있었다. 이글거리지만 차분한 눈빛 속에 잔인한 세월을 살아낸 흔적이 묻어났다. 한때 이 숲의 1인자였던 자가 1인자였을 때의 위험을 잃지 않으려고 자신이 처한 운명에 온 힘을 다해 집중하며 똑바로 시선을 던지고 있었다. 그런 안간힘에도 아랑곳 없이 다락 위에서는 그의 운명을 이리저리로 쏠리게 하는, 막연하기도 하고 신기해하기도 하며 분노에 차기도 한 소리들이 오갔다. 쥐약을 먹고 죽어가는 쥐의 꼬리에 불을 붙이자는 심사였다. 장대로 한 번 더 찔러봐. 배고플 텐데 뭐라도 줘야 하지 않을까? 무슨 소리야. 내 개를 잡아간 놈한테 뭘 줘. 총으로 쏴버려. 그래, 쏴 죽이고 중국 상인 불러. 이 마을 사람들도 호랑이 한 마리를 잡으면 1년 동안 일한 품삯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안다. 현실은 본질보다 늘 가까이 있고 그것이 풍기는 향기는 마약처럼 중독성이 강하다. 사람들을 말리며 꼬리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을 이야기했다. 오래전부터 지켜보며 관찰해서 잘 아는 호랑이며 이 혹독한 겨울에 늙고 배가 고파 마을로 내려왔지만 가축은 잡아갈 망정 사람은 해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간곡하게 설명했다. 사람들은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며 믿지 않는 표정이었다. 추가 설명을 하려 하자 그런 이야기라면 마을 대표를 찾아가 말해보라고 손사래를 쳤다. 이 호랑이는 갇혀 있어서 도망갈 곳도 위해를 가할 상대도 없으니 더 이상 호랑이를 자극하지 말고 관련 기관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신신당부를 한 뒤 다락을 내려왔다. 공터로 나오자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어 내게 한마디씩 했다. 마을 대표를 찾았으나 도시의 관련 기관에 연락을 취하러 읍내에 나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중학생쯤 돼 보이는 한 소년이 내게 다가와 자기가 호랑이를 처음 본 사람이라고 말했다. 주근깨로 덮인 소년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나는 그 소년을 통해 꼬리가 창고에 갇힌 지 이미 20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알게 됐다. 어제 오후에 잃어버린 개를 찾아서 친구들과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눈길에 난 호랑이 발자국을 봤어요. 호랑이가 잡아갔나? 생각하며 발자국을 따라갔는데 글쎄 호랑이 발자국이 공터를 지나
건초 창고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친구 2명이 창고에 들어가 찾아보고는 금세 나오더니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혹시나 해서 제가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근데 건초 더미 밑에 우리 개의 머리가 뼈다귀와 함께 있는 거예요. 겁이 더럭 났어요. 뒷걸음쳐 돌아서려는데 호랑이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창고 구석에 호랑이가 숨어서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얼른 도망쳐 나와서 급히 문을 닫고 빗장을 질렀죠. 호랑이가 안에서 나오려고 문을 치는 바람에 문이 덜컹거렸어요. 친구들과 얼른 달려가서 마을 어른들을 데리고 왔어요. 어른들이 문에 판자를 대고 못을 박아 저렇게 버팀목도 놨어요. 호랑이 처리 문제를 놓고 마을 사람들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도시의 관련 기관에 연락을 취해놓긴 했으나 눈 쌓인 겨울에 이 오지까지 오려면 좋기 이틀은 걸린다. 도시의 전문가들이 와서 판단을 내리기야 하겠지만 마을 사람들도 그때까지 입장을 정리해야 했다. 마을에 들어와 피해를 준 맹수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해서는 그 마을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된다. 마을에 해를 입혔으니 죽이자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이 마을에선 호랑이에게 피해를 입은 것이 처음이라 그런지 호랑이를 살려서 숲이나 동물원으로 보내자는 의견도 많았다. 대체로 마을 청장년 남자들은 이번 일을 심각하게 생각했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호랑이를 숲으로 돌려보내자고 했다. 호랑이의 처리를 놓고 다들 갈팡질팡하는 사이 천진난만한 아이들은 호랑이에게 줄 먹이까지 준비했다. 40대 후반의 한 여인은 호랑이를 아름답다고 했다. 그녀가 마을에서 가장 먼저 꼬리를 본 목격자였다. 호랑이가 창고에 갇히기 전에 봤다던데 어디서 봤습니까? 호랑이가 우리 집 대문 아래 앉아있는 걸 봤어요. 대문 아래요? 놀랐겠네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고는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야생 호랑이가 자기 집 담을 훌쩍 뛰어넘는 걸 봤다면 당신은 기분이 어땠겠어요? 무서웠습니까? 무서웠죠. 하지만 아름다웠어요. 나는 머뭇거리다 물었다. 창고에 갇힌 호랑이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죽이기에는 너무 아름다워요. 생포해서 다른 곳으로 보내면 좋겠어요. 저 호랑이가 사람을 해칠 수 있다고도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당신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녀는 잠깐 생각을 하다가 고개를 흔들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방에서 나왔을 때 호랑이는 담을 넘어 도망갔어요. 나를 공격했다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겠어요? 그러나 마을 청장년층 남자들의 생각은 달랐다. 이미 마을에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내버려 두면 사람까지 죽일 거라고 생각했다. 특히 읍내에서 돌아온 마을 대표 드미트리는 양봉장 사건을 들먹이며 꼬리가 그 사건의 범인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 달 전 여기서 18km 떨어진 양봉장에 호랑이가 개를 잡으러 내려왔다가 양봉장 주인까지 잡아먹은 거 알고 있습니까? 그게 다가 아니죠. 마을 사람들이 추적하러 간 사이 다시 양봉장으로 내려와 또 한 명을 잡아먹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호랑이 못 잡았다면서요? 그 호랑이도 개를 잡으러 내려왔고 창고에 갇힌 저 호랑이도 개를 잡으러 내려온 거 아닙니까? 또 그 호랑이가 큰 수컷이었다는데 저 호랑이 또한 큰 수컷이고요. 창고에 있는 저 호랑이가 그때 양봉장의 호랑이가 아니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양봉장 사건이 부각되자 마을 사람들의 분위기가 삽시간에 변했다. 생포에서 먼 곳에 풀어주자던 사람들도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결국 죽이자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기 시작했다. 그런 일도 자신의 손익 앞에서는 옳은 것이 된다. 아무리 말려도 성급한 청장년 남자 몇 명이 총을 들고 다락으로 올라갔다. 사람이라면 연쇄 살인범조차도 사형 집행을 꺼리는데 별 피해도 주지 않은 동물에 대해서는 해명할 기회도 없이 기분 내키는 대로 쏴 죽이곤 한다. 뜯긴 판자 구멍으로 넘실대던 먼지가 맑게 거쳤다. 꼬리는 아까 앉아있던 그 자리에 미동도 않고 앉아있었다. 불빛을 받은 꼬리의 눈빛은 판자벽을 뚫을 듯했다. 한 청년이 장총의 걸쇠를 풀자 철컥 하는 쇠붙이 소리가 다락을 울렸다. 꼬리가 움찔했다. 총구가 건초창고 안을 향했다. 꼬리가 총구를 노려보며 앞발을 사렸다. 총구 끝이 꼬리에 미간을 겨누었다. 꼬리에 이마가 주름지며 입술을 살짝 실룩였다. 눈동자에 떠있는 한 줄기 빗무리도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복부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찌릿하게 솟아오르는 걸 느꼈다. 총을 겨눈 청년의 어깨를 휙 밀쳤다. 그리고 총대를 붙잡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저 호랑이는 사람을 해치는 호랑이가 아닙니다. 제가 오래 따라다녀 봐서 아는데 사람과 가축을 분명히 구분하는 호랑이에요. 배가 고파서 마을로 내려온 것뿐입니다. 개를 잡아먹은 것은 몇 배라도 보상해 드릴 테니 제발 여기서 멈춰주세요. 마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언성을 높이며 따졌다. 아니, 저 호랑이가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마을에 들어와 개를 잡은 것도 잡은 거지만 태연히 건초창고 안에 들어가 처먹는 놈인데 저렇게 간이 큰 호랑이는 처음 보네. 나 원참. 그런데도 사람을 잡아먹지 않는다고? 저는 저 호랑이를 오랫동안 관찰해왔고 여러 번 마주치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안개 낀 밤에는 지척에서 마주보고 있었는데도 순순히 돌아갔습니다. 만약 저 호랑이가 식인 호랑이라면 동네 꼬마들이 개를 찾으러 건초 창고에 들어갔을 때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아마 죽였을 겁니다. 저 집 대문 밑에 있다가도 아주머니가 방에서 나오자 담을 넘어 도망갔다지 않았습니까? 멈칫거리던 사람들이 다시 항의했다. 여기서 멀지 않은 양봉장에서 호랑이가 사람을 해쳤어요. 그것도 2사람이나. 저놈이 범인일 확률이 커요. 죽은 사람이나 그 가족 입장도 생각해야지. 뭔 저 호랑이가 그 식인 호랑이가 아니라는 증거를 대봐요. 자꾸 저 호랑이가 양봉장에서 사람을 해치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라는데 해쳤다는 증거는 또 어디 있습니까? 커다란 호랑이면 다 범인입니까? 수호랑이면 다 범인이냐고요. 18km면 다른 호랑이도 얼마든지 돌아다니는 거리입니다. 호랑이 한 마리가 얼마나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는지 아세요? 게다가 어설픈 총격이 가장 위험한 호랑이를 만듭니다. 지금 저 호랑이를 보세요. 건초창고에 갇혔지만 저렇게 침착한 호랑이를 봤습니까? 제가 야생 호랑이를 오래 관찰해서 잘 압니다. 설 맞춰서 한 방에 죽지 않으면 이 구멍을 통해 다락으로 뛰어오를 수도 있고 저 문을 부수고 나가 사람을 해칠 수도 있어요. 그게 야생 호랑이입니다. 양봉장 주인도 호랑이를 한 방에 죽이지 못하고 설 맞춰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 호랑이를 미리 죽여놓고 식인 호랑이가 아닌 걸로 드러나면 그때는 어떡할 겁니까?
제발 도시에서 관계자들이 와서 확인할 때까지만이라도 기다려주세요. 서투른 러시아 말을 급하게 하느라 숨이 차올랐다. 그때 총소리가 울렸다. 꼬리의 눈빛이 번쩍 빛나며 온몸을 움찔했다. 사람들도 놀라 한 발 물러섰다. 매캐한 화양 연기가 다락안을 채웠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꼬리는 바짝 웅크린 채 살기서린 눈빛으로 천장 구멍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총을 든 청년이 욕지거리를 내뱉으며 옆 사람에게 총을 넘겼다. 이야기를 듣다 재성질을 이기지 못한 청년이 다락 지붕에다 총을 쏜 것이다. 청년을 나무라며 다른 장년의 남자가 카빈총을 넘겨받았다. 그러나 그도 쏘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도 죽이자고는 했지만 정작 총을 쏘려니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는 모양이었다. 누구도 먼저 총을 쏘려고 하지 않았다. 사형 집행은 연기되었다. 청년들이 구멍으로 작대기를 쑤셔대며 꼬리에게 화풀이를 했다. 호랑이를 자극하지 말라고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었다. 자신들에게 화가 난 건지 아니면 이 신비한 동물을 죽이기 전에 발가벗겨 고양이처럼 가지고 놀고 싶은 건지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건초 창고에서 뿜어져 나오는 공기가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몸을 도사리고 죽일 듯이 노려보던 꼬리가 어느 순간 그르릉 밀폐된 실내를 진동시키는 포효를 터뜨리며 뛰어올랐다. 구멍에 닿을 듯 쭉 뻗은 앞발로 작대기와 강목을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다. 사람들이 혼비백산하며 뒤로 물러섰다. 꼬리는 등에 털을 곤두세운 채 건초 창고가 흔들릴 정도로 으르렁거렸다. 그 으르렁거림에는 심장을 가르고 골수를 부수는 듯 깊고 응축된 긴장이 서려 있어서 그 울림만으로도 뼛속 저릿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설고를 울리고 나온 그 소리가 뿌연 먼지에 덮이며 천천히 가라앉자 꼬리는 빼앗은 작대기를 이빨로 잘근잘근 부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에 도사리고 앉아 눈빛을 이글거렸다. 그 눈빛에는 덫에 걸린 맹수가 두 다리로 돌아다니는 괴물이 자신의 생명을 앗아가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차라리 다리 한 짝을 물어 뜯어내서라도 자유의 몸이 되고자 하는 필사의 각오가 서려 있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은 바로 지금의 꼬리에게 해당하는 말이었다.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한 사람이 저렇게 밀폐된 공간에 갇혀 있고 거꾸로 호랑이들이 다락 위에서 난리를 친다면 말이다. 이런 위기의 순간이면 그 생명의 진짜 성품이 나오는 법이다. 문명 세계에서 자신을 그럴듯하게 꾸밀 수 있게 해주는 세련된 포장과 품위도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어떤 사람들은 꼬리의 단호함에 겁을 먹고 다락을 내려갔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 과격하게 나왔다. 마을 사람들은 흥분 상태였다. 나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다. 그 와중에 오직 꼬리만 냉정했다. 오로지 이 한 길밖에 없다는 듯 홀로 냉정함을 유지하는 눈빛이 섬뜩했다. 나는 꼬리에 저런 눈빛을 본 적이 없다. 그것은 상대와 자신 사이에 심리와 물리의 거리를 두어 서로를 보호하려는 그런 호랑이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대를 죽이려는 눈빛이었다. 꼬리는 자신이 처한 운명을 직시하고 한 개체로서 이런 구체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선택했다.
객관의 진리보다 주관의 경험을 중시하며 자신이 선택한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 방향이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것이 꼬리에겐 최선이었다. 그러지 않으면 어쩌겠는가. 이 숨막힐 듯 밀폐된 건초 창고 안에서. 밤이 늦어서야 마을 사람들이 뜸해졌다. 나는 남은 청년들을 달래서 다락에서 내려보냈다. 플랫이 불빛을 따라 슬금슬금 떠다니던 먼지를 타고 메마른 풀린 냄새가 흘러왔다. 몸속 깊은 곳에서 수많은 벌들이 날아다니며 윙윙 울었다. 먼지가 가라앉으며 윙윙거리던 벌들의 소리가 천천히 잦아들고 꼬리의 얼굴도 맑아졌다. 꼬리는 눈을 천천히 내리깔며 살기를 누그러뜨리고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둥근 빗무리가 떠있는 눈빛 속에 마을 사람들을 노려볼 때의 거친 증오는 거치고 없었다. 우리 둘은 적의도 의존도 없이 한동안 서로를 묵묵히 바라만 보고 있었다. 알 수 없는 뭔가를 갈망하듯 종이 다른 서로를 바라보았다. 꼬리가 눈을 부드럽게 껌뻑거리더니 작고 둥근 귀를 움찔거렸다. 뭉툭한 주둥이를 살짝 들어 작은 콧숨을 두어 번 들이켜 나의 냄새를 맡았다. 안개 낀 목장에서 억새밭 산막 앞에서 나의 냄새를 맡았듯이 이 건초 창고에서 나의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꼬리를 좌우로 슬쩍 뒤척였다. 꼬리는 나를 알고 있었다. 처음으로 나에게 아는 척을 했다. 지금까지 서로 모르는 척 지내오다 이제 와서 이 지옥 같은 창고에 갇혀서야 아는 척을 했다. 심장에서 한 줄기 열감이 치오르며 눈물이 솟았다. 그를 처음 만난 이후 나는 사슴이 소금 절벽에 끌리듯 그에게 끌리게 되었고 그에게 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아프리카 어딘가에선 이름을 붙여주면 그를 돌볼 책임이 생긴다는데 나는 그저 숲속에 버리고 온 그의 발자국들이 하얀 눈으로 덮여 사라지듯 자기 종족의 방식대로 그가 삶을 자연스럽게 마감하기만을 바랐다. 꼬리는 가끔 눈을 끔뻑이며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었다. 꼬리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해서 서로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피가 흐르고 근육이 펄떡이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나와 그는 서로 다른 종족이고 그것을 뛰어넘을 만한 경험도 직관도 부족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긴장의 끈을 유지한 채 가끔 만났고 그때마다 서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위험한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을 느꼈다. 어떨 땐 나를 바라보는 저 눈빛이 과연 야생의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정도였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를 만나도 두렵거나 공포스럽지 않았다. 그냥 괜찮을 것 같은 느낌. 그것이 커져서 심지어 반가운 그리고 안타까운 느낌으로 내 마음에 다가오곤 했다. 다만 그것이 보이지 않는 자연의 감성으로만 오갔기에 확인할 수 없었을 뿐이다. 너도 내가 느낀 것을 느낀 거니? 꼬리는 고개를 내려 앞발에 괴고 꿈을 꾸듯 가만히 있었다. 이 세상 살아있는 모든 것을 결국은 똑같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시간의 강물을 거슬러 이렇게까지 걸어온 너의 행동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가스러진 갈기를 걸음마다 흔드는 한 줄기 바람?
아니면 휘어진 등짝에 소리 없이 내려앉아 뒤돌아보면 어느덧 수북히 무게를 느끼게 하는 눈송이? 그것도 아니면 내 몸뚱이 깊은 곳에서 문득문득 솟아나는 과거의 작은 추억들? 자연이 우리에게 삶을 주었고 이제 늙음을 주었다. 늙어감에 따라 예민함은 둔해지고 감각은 무뎌진다. 그리고 젊고 싱싱할 때의 감성도 잃어버린다. 몸이 쇠약해지고 마음이 나약해지면 그런 것들은 점점 더 잊혀간다. 내가 누구인지, 무얼 원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조차도. 꼬리가 다시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선해 보이는 눈동자에 희미한 빗방울이 맺혀 있었다. 나는 타락의 구멍을 판자로 덮으려다 다시 꼬리를 쳐다보았다. 의지할 데가 어디에도 없게 된 짐승의 눈망울. 그 속에 맺힌 빛 방울이 슬픔 같았다. 그 느낌이 실핏줄을 타고 내 몸 이곳 저곳을 간지리며 터지지 않는 절규처럼 돌아다녔다. 꼬리는 눈을 꿈뻑이더니 시선을 내렸다. 플래시 불빛을 끄자 심형 같은 어둠이 그의 형체를 덮었다. 판자로 구멍을 덮고 타락에서 내려왔다.